바다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잃고도 여전히 바다일 수 있을까요? 2018년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정치인들뿐 아니라 과학자들까지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역에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건데요. 하지만 카스피해의 기묘함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해저는 지각의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고 바닷물은 상식을 뒤엎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 역사에는 해답보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카스피해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 진짜 정체를 함께 알아봅시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다일까 아니면 호수일까? 자, 2018년 8월 12일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정상회담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 수역에 대해 말하자면 정치적, 지리적 새로운 정의를 도입한 건데요. 그들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우리가 오랫동안 카스피해라고 불러온 이곳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폐쇄 수역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지 아니면 호수로 볼지에 대한 오랜 논쟁은 결국 법적인 관점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과학자들조차도 카스피해를 바다냐 호수냐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스피해는 국제법상 바다나 호수라는 일반적인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죠. 물론 노련한 외교관들은 원래 없던 허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지리학의 표준 개념에조차 정치적 색깔을 덧입히곤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런 분류에 동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카스피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호수라는 논리죠. 그런데 카스피해에는 일반적인 호수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이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게 카스피해 해저가 가진 특이한 지질 구조입니다. 정치인들처럼 괜히 복잡한 신조어를 하나 붙이고 싶어질 정도로 말이죠. 다만 그 전에 먼저 기억해둬야 할 게 있는데요. 지각은 크게 나눠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대륙 지각은 두께가 매우 두껍고 주로 화강암이나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해양 지각은 훨씬 얇고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카스피해 해저는 전형적인 대륙 지각도 해양 지각도 아닙니다.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닌 혼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카스피해 북부와 중앙 일부 지역의 해저는 대륙 지각에 가까운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동유럽 플랫폼의 침강된 연장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의 수심은 매우 얕고요. 북부 해역의 경우 가장 깊은 곳이라 해도 수심이 15m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부로 가까이 갈수록 해저는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며 해양 지각의 특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평균 수심은 약 208m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구조는 훨씬 복잡해지고 지각의 성질이나 두께면에서도 해양 지각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서는 수심이 무려 1025m에 이르기도 하며 이 정도면 정말로 바다라고 부를 만한 깊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부나 중앙부는 호수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부만큼은 아무리 봐도 바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인지 지리학자들은 여전히 완고하게 카스피해를 호수라 부르고 지질학자들은 입을 다문 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선원들에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바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선원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무려 37만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광대한 카스피 해수역을 실제로 항해하고 있는 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비교해보면 카스피해는 43만 6000제곱킬로미터의 흑해나 37만 7000제곱킬로미터의 발트해보다 살짝 작을 뿐이고 3만 9000제곱킬로미터 아조프해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기원의 수수께끼와 그 역사. 카스피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또 하나의 미스터리인데요. 물론 학계에서는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카스피해가 과거 중생대 시절 지금의 인도네시아부터 유럽까지 뻗어있던 고대 테티스해 흔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감각으로 보면 아주 최근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테티스해는 분열을 시작했고 고립된 수역인 파라테티스로 변화해갔습니다. 그리고 약 550만 년 전 파라테티스해의 명맥을 이어가던 거대한 수역은 흑해, 카스피해, 아랄해라는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다지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외해와 단절된 카스피해가 왜 아직까지 말라붙지 않고 게다가 여전히 짠물을 품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카스피해의 평균 염분 농도는 1.2에서 1.3%로 발트해 중심부의 0.6에서 0.8%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염분 농도는 전 세계 바다의 평균 농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볼가강을 비롯한 수많은 강에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짠물과 해양생물의 존재는 카스피해가 원래 바다였음을 뒷받침해주지만 수천 년 동안 바다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는데도 왜 말라붙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카스피해를 해양 분지이자 강물에 의해 유지되는 호수의 중간 형태, 일종의 하이브리드 존재로 보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죠. 이 이론은 카스피해에서 관측되는 비정상적인 수위 변화 현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19세기에는 수위가 내려갔고 20세기에는 약 2.5m나 급격히 상승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수천 년 단위도 수백 년 단위도 아닌 훨씬 짧은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카라보가즈골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카스피해 동쪽 해안에 자리한 아주 얕고 광활한 석호입니다. 좁은 수로를 통해 카스피해의 물이 강한 흐름을 타고 이 석호로 흘러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석호의 수면에서는 뜨거운 기후 아래에서 강한 증발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미라빌라이트, 즉 글라우버 소금이 생성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라빌라이트 자원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반가운 일일 겁니다. 실제로 한때는 미라빌라이트 채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행되던 카스피해의 수위 하락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점차 사람들에게 불안을 안기기 시작했죠. 바다가 얕아지는 현상은 항구와 항로, 그리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큰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간 수십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증발시키며 카스피해의 수분을 앗아가고 있는 주범이 바로 면적 1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카라보가즈골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콘크리트 댐을 세워 해협을 막자 실제로 카스피해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현상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카라보가즈골만은 거의 완전히 말라붙고 말았죠. 물이 빠지자 광활한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석호가 있었던 자리에는 끝없이 펼쳐진 소금 사막만이 남았고 물속에 살던 생물들도 해안가에 둥지를 틀던 새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증발도 멈췄고 미라빌라이트가 생성되는 현상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원까지 모두 캐낸 뒤에는 공장들도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주변 지역에는 전례 없는 소금 먼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래폭풍은 사람들의 건강, 농작물, 그리고 각종 기계 설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카스피해가 인간의 이 구출작전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위는 한동안 서서히 낮아지는 듯 보이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마침 그 무렵 소련이 붕괴되고 카라보가즈골만을 품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상황을 차분히 분석한 끝에 콘크리트 방조제를 철거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물은 다시금 카라보가즈골만으로 흘러들기 시작했고 만은 점차 원래의 수위를 되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소금 먼지 폭풍도 과거의 일이 되었고 미라빌라이트 채굴도 예전처럼 활발히 다시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생태계의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동물계의 살아있는 유산. 카라보가즈골만의 생태계뿐 아니라 카스피해 전체의 환경 상태 역시 깊은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류 문명의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 지구 전체의 자연 생태계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카스피해만의 독특한 해양 생물상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히나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카스피해에 서식하는 고유종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번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스피해에만 서식하는 어류는 전체 종의 약 62에서 66%에 이르며 다수의 무척추 연체동물도 이곳에만 존재합니다. 고유 어종으로는 청어류에 속하는 알로사 브라슈니코비와 알로사 사포슈니코비, 그리고 유명한 카스피해 킬카인 클루페오넬라 카스피아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고유종은 카스피해 철갑상어와 카스피해 물범, 이 두 종인데요. 카스피해 철갑상어는 공룡시대부터 살아남아온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고대 어류죠. 카스피해에는 여러 종류의 철갑상어목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급 식재료인 캐비어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철갑상어종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벨루가, 대형 철갑상어죠. 이 거대한 물고기는 몸 길이 7m, 몸무게는 무려 1.5톤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식재료 벨루가 캐비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철갑상어와 페르시아 철갑상어 같은 고유종들 역시 카스피해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20세기 당시 전 세계에서 유통되던 캐비어의 80에서 90%는 이 벨루가, 러시아 철갑상어, 페르시아 철갑상어에서 생산된 것이었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생물은 바로 카스피해 물범이라는 종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물범이 어떻게 대륙 안에 갇힌 폐쇄된 내륙 수역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두고 지금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그 기원은 카스피해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이며 마지막 빙하기에 이동해왔다는 설도 있고 파라테티스해의 생물상이 남은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할 이 물범이 외부와 단절된 반쯤 담수화된 수역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는 여전히 생물학자들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사에 남은 수수께끼. 인류 문명이 이 지역에 등장한 이후 카스피해 주변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역사 역시 매우 신비롭고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죠. 카스피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 스트라본,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작에도 등장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이 카스피해를 자기들 세계의 경계, 즉 에크메네로 간주해왔습니다. 페르시아인에게는 세상의 북쪽 끝, 튀르크계 유목민에게는 대상이 오가는 길목, 러시아 공국들에겐 무역과 침공이 뒤엉킨 전장이었죠. 카스피해 주변에는 수몰된 도시, 바다 괴물, 그리고 망기스타우 사막을 지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상들에 관한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연안의 카스피해 해역에서는 루난샤, 즉 물의 지배자라 불리는 인간 형태의 바다 생물을 봤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성이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전설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저인망 어선 바쿠호에서 이 괴물이 물고기 떼를 이끌고 수영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선장이 직접 이란의 기자에게 그 내용을 전했다고도 하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현대의 창작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는 거대한 벨루가 철갑상어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몰된 도시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적어도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에는 이른바 고유의 아틀란티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해안에서 약 300에서 350m 떨어진 바닷속에 위치한 실제로 존재했던 중세의 성체 사바일 성입니다. 이 성은 1232년에서 1235년 사이에 해안 가까운 섬 위에 세워졌지만 130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18세기에 들어 카스피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성탑의 꼭대기가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1939년부터 1969년까지는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 산하 역사연구소가 수중 고고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그림과 문자들이 새겨진 약 700장의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의 탑 역시 다시 바닷속으로 잠긴 상태죠. 다만 카스피해의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오히려 전설적인 하자르 제국의 수도 이틸이라는 도시에 더 자주 붙습니다. 이 도시는 여러 역사 기록에 등장하며 스페인 역사박물관에는 하자르 제국의 카간이었던 요세프가 코르도바 칼리프국의 고위 관료에게 보낸 편지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틸을 찾기 위해 애써왔지만 아직까지 그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잠긴 도시처럼 보이는 돌 구조물을 봤다는 여행객들의 증언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죠.
만약 다음 카스피 해수위가 크게 낮아진다면 이 전설 속의 도시가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몰라요.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 수몰된 도시의 유적 외에도 카스피해 해저에는 수많은 난파선들의 잔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쌓여왔죠. 근대에 들어 포세이돈이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은 아마도 1722년 아시아로 향하는 문을 열겠다며 이곳을 찾아온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의 함대일 것입니다. 그는 볼가강을 따라 내려와 무려 274척의 선단을 이끌고 카스피해에 도달했는데요. 그러나 거센 폭풍을 만나 대부분의 배가 침몰했고 그 잔해는 지금도 데르벤트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저 어딘가에는 금이 가득 든 통이나 보석이 담긴 상자가 잠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보물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 이 해저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양의 광물 자원이죠. 지질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는 최대 50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8조 3천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카스피해의 자원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겨우 2에서 3%에 불과하지만 특히 유럽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머드 화산, 즉 진흙 화산의 수만 놓고 보면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단연 1위입니다. 아제르바이잔 해역에만 해도 140개가 넘는 해저 진흙 화산이 확인되어 있죠. 이 일대에서는 물, 가스, 진흙이 섞인 기둥이 바닷속에서 갑자기 치솟아 5층짜리 건물 높이에 이를 때도 있지만 이젠 아무도 놀라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진흙 화산이 분출하면서 바다 위에 신기루 섬이 생겨나는 일도 드물지 않죠. 예를 들어 2023년 아제르바이잔 연안에서는 진흙으로 된 폭 400m짜리 섬이 나타났고 쿠마니 뱅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섬은 2023년 2월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024년 말까지는 침식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참고로 이 진흙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에는 메탄이 포함되어 있어 불이 붙으면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그 어떤 과학적 기준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이곳만의 유일무이한 수역,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